반갑습니다. 상하수도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이번에 136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36회 문제 우리 총평 제가 한번 그 전체 쭉 한번 살펴보면서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처음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기존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번 시험에서 좀 기존과 조금 다른 유형이 보였죠. 자, 그래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먼저 1교시부터 보겠습니다. 1교시 13문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먼저 1번 문제 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이렇게 출제가 됐죠.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물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출제가 됐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도 다루죠.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다방 클리닉,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다방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루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제가 그 문제를 내드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어플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이제 올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업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다방 클리닉은 직접 쓰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죠. 이 시험, 기술사 시험은 알고 있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그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쓰는 연습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다방 클리닉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뤘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상했던 예상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계획 급수 인구 산정 시 인구 변동 요인, 출생, 사망, 전출, 전입 분석에 의한 장래 인구 추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상하수도 계획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계획 급수량을 산정할 때 우리가 계획 인구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계획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조성법, 이 조성법에 의해서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 통계청의 자료, 그죠?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추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이 추계를, 추세선을, 추세를, 전체 인구 증가를 우리 예측해가지고 수식으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먼저 가장 원칙이 되는 이제 조성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7번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서도 다루고, 다방 클리닉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상하수도 계획 중에 기본 계획 내용은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내용이죠. 자, 이 문제도 예상 문제, 예상했던 핵심 문제가 됩니다. 출제될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주로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을 때는 문제에 대한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을 달아서 한 페이지를 정리하는 그렇게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리할로메탄 소독 부산물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기존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단답형으로 주로 출제되는 문제고,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소독 방법별, 염소 소독이냐, 오존 소독이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 소독 부산물 종류가 다르죠. 자, 그래서 소독 부산물이 생성되는 원리,
물론 이제 소독부산물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내려주고, 그 다음 소독부산물에 대한 소독부산물의 종류, 생성되는 원리, 그리고 소독 방법별 종류를 쭉 나열하고, 그 소독부산물별 특징을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로의 수합시험 출제됐는데, 이 문제가 전체 13문제 중에 출제 빈도가 좀 낮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관로의 수합시험 기존에 3번 출제가 됐고, 기존에 출제된 것도 보면 상당히 과거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시공을 하고 최종 준공 검사를 할 때 상수도에서는 바로 이 관로의 수합 시험을 하게 되죠. 자, 그 상수도 관로의 이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수합 시험이 있다. 이 내용도 출제 빈도는 낮지만 기존에 두 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출제 빈도 낮은 문제 하나 출제됐고, 다섯 번째, 하수 관로 지체 현상과 유달 시간. 자, 요것도 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 우수량을 산정할 때, 그죠? 계획 우수량 산정하고 배수 계획을 세울 때 그 관련된 내용인데 11번 출제가 되고, 특히 요 지체 현상, 그 한미식 중에 우리가 한미식 인자 중에 C, I, A 각각에 대해서, 물론 A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유출계수하고 강우강도는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그 유출계수와 강우강도 함께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요 유달 시간을 구하는 내용이죠. 지체 현상과 유달 시간 구하는 내용, 충분히 예상했던 핵심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그다음에 답안 클리닉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특히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그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특히 유달 시간 구할 때 유입 시간과 유하 시간 각각을 구해야 되는데, 각각을 구하는 식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다음 정속 여과 방식, 여섯 번째 정속 여과 방식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 여과지에서 여과 유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속 여과 방식이다라는 거죠. 정압 여과, 정속 여과, 그 다음에 감쇄 여과 세 가지 중에 출제됐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루고 답안 클리닉에서도 다루는 내용,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자, 그림과 함께 각각의, 물론 이제 정속 여과에 대해서 출제가 됐지만 정속 여과 설명하고, 나머지 여과 유량 조정 방식별 비교 설명하는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수주 분리. 자, 우리가 1교시 13문제, 그리고 2, 3, 4교시 서술형으로 18문제 해서 총 3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그 배분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이송 내용 중에서도 이와 같이 펌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매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펌프 시스템에서 출제되는 내용도 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얘기는 그 펌프 시스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출제되는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수격 현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격 현상에 대한 내용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문제고, 그 다음이 바로 공동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수격 현상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수격 현상 문제는 뒤에서 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2번 출제가 됐는데, 주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만 단답형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수주분리 현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펌프 또는 밸브를 급개폐 또는 급가동 정지를 할 때 물이 오는 쪽은 압력이 상승을 하겠고, 그죠? 정지를 했을 때 반대쪽은 압이 떨어지는 쪽으로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압이 떨어지는 쪽에서 수주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수격 현상 전체 내용을 다 적기에는 이 공간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자, 수주분리 현상에 대한 정의 또는 수격 현상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주분리 현상에 대한 정의를 개요에 간단하게 적어주고 그 다음 수주분리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점 그리고 원인, 대책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답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중에 대책에 대한 내용을 쓸 때는 반드시 조합 수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자,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고요. 그 다음에 답안 클리닉, 답클에서도 자세히 다루는 핵심 문제입니다. 자, 22번이나 출제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상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8번째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자, 불활성화비 소독능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정수장에서 정수장 관리를 할 때 정수 처리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인자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 지표를 가지고 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탁도로 관리를 하고, 탁도는 탁도를 제거할 수 있는 공정, 최종 공정인 여과지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여과지 이후에 후단에서는 이제 바로 정수지에서 소독을 하게 되죠. 그죠? 그 소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때 관리하는 지표가 바로 소독능이다. CT다라는 거겠죠. 그죠? CT. 자, 그 CT 관리는 바로 접촉 시간, 소독제의 접촉 시간과 소독제의 농도, 그죠? 농도를 가지고, 주입 농도를 가지고 그 곱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목표로 하는 CT 값을 정해놓고 정수장에서는 그 목표값 이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하는 CT 값 이상을 달성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로 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불활성화비를 달성했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 자, 그 내용으로 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CT에 대한 내용으로 불활성화비에 대한 그 설명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 필요 CT 값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 CT 값에 대해서 요구되는 CT 값과 그 다음에 계산 현장에서 계산한 CT 값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2번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서 또는 답안 클릭에서도 다 다루는 그런 예상 문제였죠. 자, 다음 9번 문제, 미생물 증식 속도와 모노드식. 자, 요 문제 우리가 활성 슬러지법에서 우리가 다루는데 바로 동력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 문제는 그냥 시간 되는 분만 보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계속해서 쉽게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졌다. 자, 다들 답안을 잘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남들 다 손대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에서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우리 점수에서 상위 5%에 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손을 안 대는 문제에서 점수를 올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문제다. 자, 그 안에 동력학 안에서 모노드식에 대해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미생물의 증식 속도를 속도가 있는데 그 미생물의 증식 속도를 구할 때 기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질의 농도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모노드식이다라고 했습니다. 5번 출제가 됐다.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서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예상했던 문제고요. 자, 이 문제 푼 분들은 아마 점수가 잘 나왔을 겁니다. 아직 점수 안 나왔으니까 잘 나오겠죠.
자, 다음 FMB와 SRT와의 관계 열 번째 문제인데, 자, FMB와 SRT, 자, 활성 슬러지법에서 미생물 농도와 그 다음에 유기물 부하를 나타낸 내용이죠. 자, 요 연관된 내용인데 동력학 안에서 우리가 바로 FMB와 SRT의 관계가 SRT의 역수가 비증식 속도다라고 했는데 그 비증식 속도는 FMB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즉 FMB가 증가하게 되면 SRT는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식 매우 중요한 식이고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9번, 10번 연관된 문제로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13번 출제됐고 특히 FMB와 SRT는 활성 슬러지법의 설계인자죠. 자, 그래서 설계인자다 우리가 개요에다 쓸 텐데 이와 같이 설계인자다라고 설명을 하면 본문 안에는 반드시 설계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FMB 설계값 0.에서 0.4 그리고 SRT 그죠? 활성 슬러지법에서는 3에서 6일 이 내용으로 적어주면 되고 물론 SRT는 공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표준 활성 슬러지법을 전제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11번째. 자, 이거 수업 시간에서 다루고 다크에서 다루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11번째. 소화조 운영 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항목 및 측정 주기에서 소화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앞서 펌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 슬러지 쪽, 슬러지 처리에 대한 내용도 전체 31문제 중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먼저 출제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기성 소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기성 소화 이 문제는 단일 문제로 가장 출제빈도 높은 문제다라고 했죠. 전체 상하수기서 통틀어서 단일 문제로 가장 출제빈도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주로 서술형 출제가 되는 문제였는데 이번엔 서술형 출제가 되지 않고 이와 같이 단답형 출제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분석 항목 및 측정 주기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기존에 출제가 안 됐던 유형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 문제도 출제 안 됐던 문제다. 물론 이 내용은 아니지만 현기성 소화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답안 클리닉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 기존에 출제 안 됐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슬러지 처리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 지침에 각 공정별 이 운영관리 요령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분석 항목 그리고 측정 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소화조에 대해서 특정해서 이와 같이 출제된 문제다. 처음 출제된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지침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산소 섭취율 OUR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었고 기존에도 뭐 4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필요 산소량 구하는 방법 설명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연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얼마든지 예상했던 문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에어 바인딩 공기장애 이렇게 출제가 됐죠. 여과지에서 문제점, 여과지를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할 문제 유형을 보면 공정의 원리, 특징에 대해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있고 설계 방법에 대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설치 후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 이와 출제가 되는 문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이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문제죠. 에어바인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5번 기존에 출제가 됐고 수업 시간 더클에서도 자세히 다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쭉 보면 13문제 중에 4번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가 조금 그 출제 빈도가 낮은 또는 이게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다룰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0문제를 골라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 평이한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문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테니까 수업 시간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보면 첫 번째 문제, 상수도 시설의 안정화 계획에서, 자, 상수도 시설의 안정화 계획입니다. 계획 문제입니다. 자, 상수도 계획 중에 안정화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거죠. 자, 안정화 계획에서 시설별 안정화 계획과 재해 및 위기관리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계획 문제, 특히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서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량, 안정적인 수량 공급에 대한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안정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계획 문제, 특히 요 기본 계획에 대한 문제는 작성하는 요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데, 자, 핵심 문제입니다. 매번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 수업 시간 다큐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그 안에서도 안정화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최근 국가적 개발 계획에 대한 상수도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상수도 수원 확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 수업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주저리 길어진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수원 확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자, 그래서 수원에 대한 문제인데, 상수도 수원의 선정 조건, 구비 요건, 수질 보전 대책에 대해 설명하셔요. 자, 수원 문제도, 수원 또는 치수 시설에 대한 문제도 매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특히 요 수원 문제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 내용, 구비 요건, 선정 조건, 구비 요건, 수질 보전 대책, 요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서도 다루지만 다클에서도 요 문제 그대로 풀어보죠, 우리가. 자, 요 유형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물론 벗어나지 않는다, 유형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답안이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답안은 우리가 이 유형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고, 그 다음에 뭐 답클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본 답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례 등을 추가해서 차별화가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심지 집안 침하. 자, 집안 침하에 대한, 특히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많이 번번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사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해결책이 노후 하수 관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개보수 계획 수립 시 대상 관로 선정 기준과 정비 방법. 자, 개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 물론 이 싱크홀 문제가 이 하수 관로 또는 상수관의 문제만은 아닌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수 관로가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쪽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관심이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가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물론 싱크홀 문제는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부터 쭉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싱크홀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하수관로 정밀 진단 요령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졌었죠. 자,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내용, 유형별 정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적으면 되고, 싱크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싱크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담아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3번 출제됐던 문제고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의 사업 대상 시설과 단계별 주요 업무 내용 및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상수도 쪽에 바로 현대화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죠.
현대화 사업 4번 출제가 됐고 그 중에 정수장에 대한 내용은 정수장에 대한 내용만 묻는 문제로는 처음 출제가 됐는데 수업 시간 그리고 답글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례 등을 추가해서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5번째, 슬러지 처리 공정별 발생하는 반류수의 특성과, 자, 반류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죠? 자, 앞서 그 슬러지 쪽에서 출제되는 문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출제된다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문제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형식성 소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농축, 탈수, 뭐 건조, 자원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형식성 소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형식성 소화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성 소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류수죠. 자, 형식성 소화, 최근에 통합 바이오 가스 시설 그 설치에 대한 내용이 바이오가스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 처리장에 외부로부터 유기성 폐기물,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을 가져와서 형식성 소화를 하겠다.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전초 기지로 하수 처리장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얘기는 외부로부터 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성 소화 후 형식성 소화 잔류물 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즉 탈리액이 되는 거죠. 탈리액의 유량만이 아니라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요 탈리액이 다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류수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반류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우리 기본계,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 지침에 보면 이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류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14번 출제가 됐고 그 안에서도 반류수를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시키면 메인스트림, 즉 하수처리 공정에 부하로 작용을 하고 결국은 방류수 수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별도 처리 공정을 둬야 되는데 반류수 처리 공정을 둬야 된다. 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는 뭐 응집제로 잡아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질소가 문제가 되는데 질소를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 질소 부하는 높고 CMB는 낮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 질산탈질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지와 에너지 그리고 약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공정 바로 아나목스다. 자, 그래서 반류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반드시 아나목스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죠. 자, 수업 시간 그리고 답글에서도 자세히 상세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제, 분류식 하수 배제 체계에서 하수관로 개보수를 통한 유지관리 방안. 자, 개보수가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중복되게 그 출제가 같은 그 교시에도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내용도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운이 좋으면 1타 2피, 운이 안 좋으면 뭐 둘 다 날리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답안 작성하는 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스럽죠. 한 교시에 중복되는 문제 출제가 됐다. 그럼 내용을 내가 완전히 둘 다르게 쓰기에는 그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손을 대야 되나? 나머지는 다른 문제를 손을 대야 되나?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네 문제를 고를 때 이 두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야 된다라고 하면 중복되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문제가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복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찜찜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손을 대고 다른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자, 이 문제 13번 위에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3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교시 문제 보면 전부 다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문제 골라 쓰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였고, 특히 예상 문제, 핵심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교시까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1교시 쉽고 2교시 쉽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긴장이 되죠. 오늘은 손맛이 좋은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 땡겨야겠구나. 이제 밥도 안 들어가죠. 이제 막 자료 보고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입니다. 자, 3교시 문제.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문제지를 받았을 텐데, 첫 번째, 상수도 배수 시설의 개량 갱신 시 고려사항과 관로 교체 및 갱생 공법의 대표적인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상수 관로의 개량, 즉 갱생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뭐 구조적 갱생, 비구조적 갱생, 그리고 뭐 준구조적 갱생, 뭐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고, 그죠? 8번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특히 갱생, 그 안에 뭐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 중에 또 세척도 있죠, 그죠? 그 세척이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세척 쪽으로 출제되나 했는데 최근에 한번 또 갱생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갱생도 계속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 예상했던 문제인데 출제가 됐습니다. 자,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고요. 두 번째, 상수원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질산성 질소의 원인 및 특징과 제거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질산성 질소, 상수원에서의 질산성 질소 문제인데, 자, 수질 기준은 10mg/L로 정해져 있죠. 자,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은 물을 우리가 음용을 했을 때 성인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만, 영유아들, 특히 어린 그 유아들이 청색증, 블루베이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심하면 이제 질식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질산성 질소를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상수원에 이와 같이 질산성 질소가 유입되는 원인, 자연적 요인과 이거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연적 요인도 물론 그 부영양화라든가 이런 이 수원이 오염이 되면서 질소 부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고, 인위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바로 질소 비료에 의한 오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원 관리를 하게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묶어서 관리하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가 유입이 됐다. 특히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 질산성 질소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징은 설명을 했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거 방법, 제거를 해서 우리의 그 식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일단 상수원에 유입되는 제거 방법을 보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온 교환법이죠, 그죠? 이온 교환 수질을 이용해서 교환하는 방법이다. 자, 이온 교환 수질을 상수도 정수 처리에 적용한다. 비용이 많이 들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 그 다른 방법 어떤 게 있느냐? RO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역삼투압을 이용하는 방법.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물론 있겠지만 또 그 외에도 뭐 전기투석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부 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자, 각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상수원 그 개발을 할 때, 그 조사를 할 때 질산성 질소가 높게 측정이 되면 상수원을 변경을 해야 된다. 그죠? 다른 상수원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선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출제가 됐습니다.
수처리에 대한 개념을 일반 어느 정도 좀 다뤘던 분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는 있는 문제이긴 해요. 자, 다음 세 번째, 수격현상 또 출제가 됐죠. 자, 1교시에 출제가 됐었는데 수격현상, 펌프 시스템에서 수격현상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원인, 문제점, 대책,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한 교시에 두 번, 이렇게 한 교시가 아니라 한 회 두 번 출제됐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22번 핵심 문제죠. 자, 1교시, 그 다음에 3교시 1타 2피로 답안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다. 자, 네 번째, 고도정 수처리 시설에서 오존 처리의 목적과 제거 대상 물질, 오존 주입 제거 방식, 배오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오존 처리, 우리가 정수 처리에서 오존 처리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핵심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단답형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서술형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문제도 이와 같이 대제목을 다 주어주는 유형의 문제가 있고 대제목 주어주지 않는 유형의 문제 여러 유형이 있지만 답은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제거 대상 물질, 제거 대상 물질은 이 오존 처리 목적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오존 주입 제어 방식, 그리고 당연히 그 처리 방법, 공정 구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오존 처리의 특징, 그죠? 장단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바로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배오존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 배오존 처리 방법 이 내용까지 해서 답안을 작성한 게 하나의 유형입니다. 특히 서술형에서는 서술형 문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 배오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된 유형입니다. 자, 얼마든지 예상했던 문제고 수업 시간 그리고 답글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하수처리수 제2용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자, 제2용, 하수처리수 제2용 핵심 문제입니다. 26번 출제됐던 내용이고 필요성, 그리고 고려사항, 그리고 다양한 측면을 토대로 수요처별 예상되는 문제점. 자, 다양한 측면을 토대로 수요처별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8가지 용도가 있죠. 그죠? 용도별 제한 조건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8가지 용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친수용수냐 아니냐, 음용이냐 비음용이냐로 나눠 볼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에 대한 대응 문제점 및 수요처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째, 공공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요령. 자, 지도점검 요령에 대한 내용인데 운영관리 지도점검 요령은 처음 출제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출제됐는데 자, 이와 같이 처음 출제된 문제들은 대부분 뭔가 어떤 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겠죠.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 요 내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지침을 미리 보고 지도점검 요령에 대해서 정리를 물론 내용은 봤다 하더라도 그걸 쓸 수 있냐는 다른 얘기죠. 그죠? 한번 정리를 해봤냐 아니냐인데 이걸 가지고 정리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이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가 수업 시간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고 출제 빈도도 낮은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6번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어차피 이 상하수 기술사 문제는 난이도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난이도가 높다,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1교시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골라 쓰기가 어려운, 즉 3문제 이상이 처음 보는 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2, 3, 4교시는 4문제를 골라 쓰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바로 이제 난이도 어려운 시험입니다. 4문제를 그래도 골라 쓸 수 있다. 2문제는 버리는 문제다. 이게 보통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매회 6문제, 서술형 6문제 출제가 되지만 그 중에 2문제는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2문제를 버리고 4문제는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쉬운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됐다. 앞서 1교시, 2교시보다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버리는 문제 빼고 4문제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3교시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교시, 4교시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망의 유속 변화에 따른 탁도 증가 분석, 특성 분석을 위한 침전물 재부유 위험성 진단, RPM에 대한 내용인데, RPM 테스트에 대한 내용. 자, 요거, 우리가, 상하수도 기술사 전체 문제 범위 안에 기술 진단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술 진단이라고 하면 상수도, 하수도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상수도에서는 관로 기술 진단, 정수장 기술 진단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 하수도에서는 이제 하수시설 전체에 대한 이제 기술 진단으로 관로 또 이제 처리장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상수도 관망의 기술 진단 내용에 대해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상수도 관망은 총 11번 출제가 됐는데 그 안에 RPM 내용이 이제 들어간 거죠. RPM만 따로 묻는 문제로는 2번째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출제했을 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다. 이번에 서술형으로 이제 처음 출제가 된 문제다. 자, 그래서 우리 RPM 내용만 가지고 서술형 문제 답안지 3페이지를 채우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물론 수업 시간에도 다룹니다만 참고 내용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 RPM 내용을 적어서 한 0.7페이지 정도 써주고 나머지는 관망 기술 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째, 최근 하천이나 호수에서 부영영화로 인한 대책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BOD를 측정하는데 BOD 농도를 구하시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문제 보고 거의 몇십 회 만에 처음으로 계산 문제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최근에 계산 문제 이제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계산기도 준비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계산 문제 출제가 안 된다라고 공단에서 발표한 건 없으니까 계산 문제가 최근에 출제 안 되는 좀 경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계산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계산 문제 출제될 때는 보통 계산 문제가 4교시에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4교시 출제가 됐고 어려울 때는 2문제 정도 계산 문제 출제가 됐는데 그나마 1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는 이제 출제 안 되니까 계산 문제는 이제 안 풀어봐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또 출제가 됐다. 앞으로도 출제가 될지 어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계산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자신이 있을 때만 손을 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게 좋죠. 왜냐하면 25분 안에 계산 문제 푼다라는 얘기는 처음 보는 문제를 25분에 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도 출제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이와 같이 BOD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유량 구하는 문제, 그리고 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유량 조정조 또는 저수지에서 그 시간 변동 용량 구하는 내용 또는 그 조정을 했을 때의 농도를 구하는 내용, 그리고 또 출제되는 게 반응기 형태 중에 CSTR 그리고 PFR에 따른 반응조 용적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출제된다라고 하면 치쿠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 소독제 농도 구하는 문제 뭐 이런 정도 정해져 있죠. 출제되는 문제가.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쭉 미리 뽑아가지고 준비를 한 분들은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 처음 보는데 25분에 푼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손댄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BOD 구하는 문제는 그 계산 문제 안에서도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BOD 문제 우리 디오세그 커브 할 때 저 예제로도 가끔 다뤄서 한번 풀어보기도 하는데 뭐 시간 될 때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POD 구하는 문제로는 기존에 5번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이 POD를 직접 계산해서 구하라라는 문제로는 2번 출제가 됐고요. 물론 수업 시간하고 다크에서도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산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돼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째 문제.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에 의한 도심지 침수 방지 대책. 자, 침수 문제는 약간 시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면 즉 시사적이라는 얘기는 장마가 꼈을 때 그 낀 시험에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출제된 그 유형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매해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출제빈도 매우 높은 핵심 문제고요. 수업 시간 그리고 다크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류에 대한 내용이죠. 4번째 조류 발생 시 정수 처리 공정별 조치 요령에 대해 설명하죠. 자, 조류 문제도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된다. 하나는 상수원에서 수질 관리 측면에서의 조류 문제로, 즉 조류 경보제라든가 또는 상수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에 이와 같이 조류가 들어올 때 조류 경보를 하죠. 정수장에다가 정수 처리 강화해라 이렇게 경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정수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또 출제가 된다. 상수원 수질 관리 쪽보다는 우리는 상하수 기술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문제가 더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2번 출제됐던 예상 문제고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이 문제는 하나의 유형으로 답안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점수는 잘 안 나온 문제다. 차별화해야 된다. 특히 수질 자동 분석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은 반드시 그림 그리고 설명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수업 시간 답클에서도 아주 자세히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사례 추가해서 차별화해야 됩니다. 자, 5번째, 표면 여과와 내부 여과를 비교하고 표면 여과의 개선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표면 여과라는 얘기는 자, 급속 여과, 완속 여과를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급속 여과에서 급속 여과는 내부 여과 쪽으로 가야 되는데 표면 여과로 간다. 이 문제는 약간 그쪽 내용의 문제인데 어쨌든 급속 여과에서 표면 여과로 간다. 라는 얘기는 여과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여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내부 여과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당연히 여제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 역세척 시 역세 효율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여과 속도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 여과를 유도하기 위한 다층 여과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넣어서 답안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 답글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00톤 이상의 공공화수 처리 시설의 기술 진단 범위 및 각 범위별 기술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500톤 이상이라는 얘기는 마을 하수도 정도의 그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얘기고. 자, 기술 진단. 자, 앞서 우리가 상수 관망의 기술 진단 문제 출제가 됐는데 하수 처리 시설의 기술 진단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은 그렇게 자주 출제됐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기술 진단 4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 답글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물론 답글에서 이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은 다루지 않습니다만 이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 총 6문제 4교시 중에 2번 문제는 제끼더라도 나머지 문제 중에 물론 1번 문제도 조금 이 RPM에 대해서 준비 안 한 분들은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3, 4, 5, 6이 평이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4교시도 문제지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고 긴장을 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문제를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총평을 해보면 1교시에 출제비도 나눠준 문제 1문항, 3교시에 2문항,
4교시에 계산 문제 한 문항 출제가 돼서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예상 문제 또 핵심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난이도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과 비교해서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형태, 유형,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도 출제됐죠. 그리고 문제 출제가 된 범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야를 봤을 때 기존과는 약간 다른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고 어렵다 이렇게 느낀 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 우리 범위에 대해서,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고루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자, 답안 클리닉 문제 적중 현황, 앞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대부분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출제됐다. 그리고 답클에서도 상당 부분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분야별로 보면 정수 처리가 7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수 처리, 하수 처리가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송도 많이 출제되는 분야고, 그죠? 펌프 쪽에서 이번에 2문제 출제됐고, 슬러지 쪽에서도 2문제, 수질 쪽에서는 수원 쪽에서, 그죠? 수원 쪽에서 2문제, 수질은 BODA를 묻는 문제로 해서 1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루 전체적으로 하수처리 4개, 계획 4개, 그다음에 기타에는 기술 진단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고루 이렇게 좀 문제를 할당을 해서 출제가 된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6회 만에 계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 때 또 출제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뭐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또는 그냥 버리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크게 계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계산기도 없는데 그럼 계산기를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술사 시험에 돈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그리고 얼마 하지도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계산기는 정해져 있어요. 메모리 기능이 없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뭐 하나 사서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계산 문제 출제했는데 계산 문제 안 갖고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그죠? 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계산기를 하나 갖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각각의 문제,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제빈도 낮은 문제들, 처음 출제된 문제들은 제외하고 자주 출제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개강이 됩니다. 자, 개강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